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음악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앨범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을 맞아서 공연계의 어떤 다양한 공연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자람의 판소리 눈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그날 방송 끝나고 다녀왔는데 진짜 대단한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게 그냥 네. 다 새까만 무대 위에 이제 소리꾼 이자람 선생님 그리고 고수 이준영 이렇게 딱 두 사람만 나와서 시작한 공연이었는데 그 판소리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의 배경이 또 러시아의 어느 설원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새까만 무대가 뭐 어느 순간 러시아의 설원 같기도 하고 네. 막 이자람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말에 이제 말이 당근을 씹어먹는 모양 이런 것도 막 묘사를 하면서 소리를 내주시는데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말이 당근을 씹어 먹어요? 네, 아그작 이런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는데 와 정말 이제 극장이 보통 환상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새까만 데서 정말 엄청난 환상들이 펼쳐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정말 좋으셨나 봐요. 네, 신났어요. 또 어떤 공연 보러 갈 계획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허. 기다리는 공연이 하나 있는데요. 네. 5월 18일에 생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작은 공연장이 하나 있어요. 생기? 네, 생기 스튜디오라고 네. 하는 곳이고 네네. 이제 한 5, 60명 정도 들어가려나요? 그래서 막 소규모 공연들을 이렇게 좀 하는 곳인데 여기서 미래음악회라는 공연이 열린다 하더라고요. 오, 제목 좋네요. 네, 호방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기획이 됐냐면은 이렇게 농악이랑 사물놀이 공부하시고 이제 전자음악가로 활동하고 계신 임용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전통음악계의 언더그라운드 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이한 이제 발상이다. 네, 그래서 전통음악가들과 함께 미래음악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아닌 미래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실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름 지은 거 자체가 약간 엄청 독특하신 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음악이 이제 먼 미래의 전통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뭔가 지금의 이제 재미난 작업들을 해나가는 전통 기반의 창작자들을 모아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미래 뭘까?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전통 음악가가 여는 미래음악회. 네.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도 음악과 관련된 여러 문화 소식 전해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 공원만 가도 이제 사람들이 야외에서 정말 뭐 피크닉도 많이 즐기고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이 늘고 있고 하니 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 소식을 좀 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개촌에서 진행되는 개촌 클래식 축제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긴다. 저는 이 말씀 하자마자 그 통영 음악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자연 네네. 속에서 즐긴다는 게. 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뭔가 공연장이 없이 하는 건가요?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이제 잘 지어진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되게 인접한 잘 지어진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보는 거였다면은 지금 소개해드릴 개촌음악회는 정말 개촌이라는 어떤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제 넓은 공원 부지 같은 데서 하는 음악회. 혹은 야외에 이제 좀 이렇게 뭐 트러스 같은 거 세워놓고 그것도 약간 숲의 인근이랄까요? 그래서 진짜 그냥 생 자연에서 하는 음악 축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야외에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공연장스러운 게 전혀 없군요. 그렇죠. 뭐 가끔은 이제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이제 공연을 한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이 개촌 클래식 축제의 기본 기준은 개촌이라는 마을 곳곳에서 열린 자연에서 공연을 이제 선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컨셉이 특이하네요. 열린 자연에서 선보인다. 왜 그러는 거래요? 근데 개촌이 인구 한 1,700 정도의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콘서트홀을 세우는 것도 조금 그건 그렇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또 모여서 같이 연주를 하는 뭐 별빛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을 뭐 굳이 새롭게 만들다기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큰 마당 같은 곳이랄까? 이런 데에 그런 데서 이제 컨셉이 출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공원, 숲, 그 자연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강원도 평창에. 그래서 그 좋은 곳을 놔두고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고는 합니다. 야, 그래서 클래식 공연이 야외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계절이 이제 벌레 나올 계절인데 괜찮나요? 아슬아슬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평창은 좀 늦게 생기나요? 확실히 거기가 그 700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해피 700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가 뭐 모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서울에서 꽃이 피면은 거기서 한 달 뒤쯤 꽃이 피는 맞습니다. 정도로 계절의 차이가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촌 클래식 축제가 열리는 때가 6월 6, 7, 8 이렇게 금토일이에요. 그 시기쯤이면은 그래도 딱 요맘때쯤의 날씨 아직 막 벌레가 많이 생기기 전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딱 봄의 끝자락에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평창쯤 있습니다. 되면 좀 벌레가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멤버가 항상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하고 조성진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네, 이게 아주 화제였죠. 이 대가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백근우 선생님은 작년에 이제 또 저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린 이 개촌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그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공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엄청 화제가 됐던 게 작년에는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이제 협연자로도 등장을 했지만 그 협연할 때 지휘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앙콜로 이제 김선욱과 조성진이 같이 듀엣으로 공연을 투핸즈 하는, 했습니까? 예, 아주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또 작년에 이제 저의 아는 동료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연에 갔다 와서 풀벌레도 함께 노래하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 이런 멋진 와. 멘트를 남길 정도로 뭔가 자연이 절묘하게 도와주는 듯한 그 음악의 흐름에 딱 맞춰서 막 비도 멎고 막 멋진 해질녘이 이렇게 싹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엄청난 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라인업도 화려하지만 자연도 엄청나게 맹활약을 했었던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표현 너무 좋네요. 풀벌레도 함께 노래한다. 그렇죠. 네. 이 축제가 펼쳐지는 곳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그 산 옆에 있는 공터에서 하는 건가요? 그 간이 의자 놓고 그렇게 하나요? 네, 간이 의자를 놓는데요. 네네. 거기가 이렇게 농지도 있지만 그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을 굉장히 예쁘게 조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오, 네. 저도 아직 작년에 이제 소식을 워낙 많이 들어서 사진으로 보고 올해 가보려고 준비 중인데 가실 겁니까? 올해 갑니다. 신예술 평론가의 픽이네요, 그러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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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정말 공연장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이제 마을에 있는 복지관 이런 데가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분들 대기실로 쓰이고 초등학교, 개촌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별빛 오케스트라 단원인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연주자들 대기실로 쓰이고 네. 또 재미난 게 이제 마을 이제 도랑을 건너는 작은 다리나 뭐 그냥 벽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쁜 그 피아노 건반들이 이제 막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을 공원에도 이제 음악 관련 조형물 같은 것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마을을 좀 음악 마을, 클래식 마을로 꾸려나가고자 하는 그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애정 같은 게 이제 마을 곳곳에 있어가지고 동네가 되게 따사롭고 아늑하고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이 열리는 그 뭔가 잔디밭 이런 데도 굉장히 보기 좋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공연한다는 얘기는 뭐죠? 정말 비닐하우스에서 공연을 한대요. 정말 비닐하우스에서요? 네. 그래서 소리는 저도 잘 요즘 울리겠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하다. 그것도 말 되네요. 네. 그 안에 조명 켜고. 네. 아니, 소리가 좋고 안 좋고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 비닐하우스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런 공연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개촌 클래식 축제. 아니,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매력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저 여기서 이제 공연 소개하러 오고 막 자꾸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권하러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강권을 안 하시는데 강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 1,700명 인구의 작은 마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공연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건가요? 이 몇 회째인가요, 지금? 작년이 이제 10주년이었으니까 올해 와. 이제 이 축제가 11회차를 맞이하는 건데요.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작년에 처음 이 소식을 접하고 도대체 어떤 축제길래 백건우도 가고 조성진이 가나 궁금해서 그 이력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미
2009년에 개촌초등학교 별빛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됐대요. 그리고 2012년에는 개촌중학교 별빛 오케스트라로 창단이 되어서 진짜 개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이 모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강원도, 평창, 개촌 이 작은 마을에 있으면은 학령 인구가 안 그래도 적은데 이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적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가진 많은 큰 고민일 텐데 이제 정말 폐교 위기에 처한 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고 한 선생님이 우리 그래도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재미나게 학창 시절 보내보자. 우리 악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하면서 클래식 악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쥐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2009년에 창단됐으니까 그보다 더 전부터 이런 역사가 좀 시작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15년쯤부터는 이제 예술마을 프로젝트라는 뭐 그런 현대차 정문구 재단과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그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개촌이 또 후원을 받게 되면서 이런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런 클래식 축제도 계속 꾸려나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많은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이게 미국에선가 한번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막 그 애들한테 악기 줘서 교육하는 것들이? 맞아요. 이게 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음악계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이제 폭력, 총 이런 것에 노출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자라고 하는 일종의 음악 사회 운동 같은 걸 이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인재들이 진짜 너무나 걸출한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참여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구스타보 두다멜이라고 하는 지휘자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LA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총 대신 악기를 쥐었던 한 젊은 청년이 지금은 LA 필이라는 거대한 음악 조직을 이끄는 또 다른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한국에서도 뭐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촌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흐름으로 꽤나 많이 확산이 됐었어요. 정말 성공한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환경 때문에 총만 들고 다닌다면 폭력에만 노출돼 있다면 인류에도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서 LA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환경에 노출시켜주고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됐겠네요, 이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한국에서도 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이제 배우고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딱 자리 잡아가지고 네, 저도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뭔가 보조 인력으로 참여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확산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취지도 좋고 방법도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환경에서의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촌 클래식 축제인데 어떠한 음악들을 연주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프로그램이. 오케스트라단이 있는 공연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교향곡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서곡도 하고 이제 협주자가 등장하는 협주곡 같은 고전적인 콘서트홀에서 할 법한 공연들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좀 있다면 여기는 어쨌든 자연 속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연의 환경, 풍경 그리고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후 한 3, 4시쯤 하는 파크 시간이. 콘서트. 네, 3시에 할 때는 왁자지껄하고 햇빛도 좋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곡은 이 파크 콘서트 때는 잘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 밤에 하는 콘서트들, 이제 그게 이제 별빛 콘서트인데 그 콘서트들에서는 이제 해질녘쯤에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좀 음악에 좀 깊게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고 좀 묵직한 곡들, 뭐 예컨대 브람스의 교향곡 같은 거까지 또 이제 연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드나잇 휴 콘서트라고 이제 조금 아이들이 조금 잠들었을 시간쯤 이제 좀 늦지막히 나와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도 있어요. 이때는 재즈 공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약간 밤을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연들이 있죠. 네. 근데 멤버들이 진짜 너무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네요. 그쵸. 올해도 대단해요. 사실 이분들 이제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런티 못 맞춰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재단의 현대차 종문구 재단의 후원과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구재단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그 라인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해는 6, 7, 8 이렇게 3일간 총 6개의 공연이 열리는데요. 일단은 장르가 좀 다양합니다. 네. 원래는 조금 더 클래식 축제다 보니 완전 클래식 레파토리에 조금 더 강세가 있었다면은 전년도보다 이제 조금 더 장르의 범위를 좀 확장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공연 때는 이제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가 이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쯤 가면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선생님 오시는 공연도 하고 해금 연주하시는 천지훈 선생님하고 재즈 피아니스트 허대욱이 같이 하는 듀오 무대 이런 것도 소개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클래식 축제다 보니 제일 메인 공연은 또 클래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소프라노 홍혜란, 피아니스트 김태영 이런 분들이 정말 그냥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하셔도 당장 매진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날 이때의 공연에서도 정말 대단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예매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요즘 이렇게 유명 음악인들이 등장한다고 하면은 정말 1분 컷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조성재는 5초 만에 매진됐다. 막 이런 얘기들 막 있어가지고 네. 티켓팅이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이 공연은 조금 그 티켓팅을 하는 방식이 좀 새롭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예매를 하러 들어가 보면은 티켓이 9,999장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에? 그래서 이게 그냥 모두 다 이제 신청할 수 있게 일단은 열어둔 거예요. 아니 뭐 야구장에서 공연합니까? 9,000장이나 게? 사실 그렇게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은 아니기는 한데 이 공연 중에 이제 파크 콘서트와 미드나잇 콘서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데 별빛 콘서트라고 하는 저녁 한 7시쯤 하는 이거는 사연 신청을 통해서 추첨으로 관람을 하실 분들은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청하러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공연에 신청하게 된 어떤 사연을 적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야기도 좋고 뭐 소소한 일상 얘기도 좋고 뭔가 다들 이제 환영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 가보니까 막 신청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고 막 했다가 딱 빈칸이 있는 걸 보고 앞불싸 무슨 사연을 적어볼까 하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당첨자는 5월 9일 이후에 개별 통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연을 잘 끄집어내볼까 나에게 어떤 기억이 있을까 이런 거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내셨나요? 네, 고민하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개촌이라는 이름을 몰랐던 사람한테도 개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쵸. 또 개촌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있고요. 언제 백건우 선생님하고 같은 음악 그러니까요. 축제를 해보겠어요. 같이 한 무대에 오르는 경험. 사실 다른 클래식 연주자들도 그게 꿈일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꿈의 무대일 텐데. 자, 여기 사람 많이 옵니까? 그럼 진짜로 9,999명 가나요? 9,999명까지는 아니고 작년에는 한 8,000명이 왔대요. 진짜 많이 갔네요. 근데 여기가 개촌 인구가 어쨌든 작년 기사에 소개된 게 1,700이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막 2,000명으로 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700명 사는 마을에 갑자기 이제 8,000명이 들어서 확자지껄한 그런 축제의 풍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느낌이었을까? 와. 그 개촌 주민분들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전 주차가 궁금한데요. 주차. 동네 골목길 다 막았겠는데? 아니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되면은 가장 가까운 역이 둔내역이래요. 근데 이제 둔내에서 가깝군요. 네, 둔내에서 이제 셔틀버스 같은 거 좀 운영하고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또 이제 그 근처가 막 엄청 관광지로 활성화된 그 마을도 아니다 보니까 막 숙소도 좀 이슈라 하더라고요. 그 차를 가져가는 사람도 둔내역에다 그냥 세우고 가는 식으로. 그럴 수도 셔틀버스 있을 타고. 것 같아요. 어쨌든 셔틀이 있으니까. 왜냐면 둔내역 주차장은 굉장히 넓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음악을 말로만 떠들었더니 네. 음악이 굉장히 듣고 싶어집니다. 네. 무슨 곡 들어볼까요? 오늘 지금 계속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자연 속에서 음악을 만나는 개촌 클래식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크나큰 영감을 받았던 음악가죠.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사카모토의 이제 후기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이싱크라고 하는 앨범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라이프라고 하는 트랙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라이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라이프 사카모토 류이치의 연주입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연주였습니다. 라이프 감상하셨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매력적이었던 축제죠. 개촌 클래식 축제 소식을 함께 들어봤고요.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을 왜 고르셨나 했더니 이 책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이제 한 달 전에 막 나온 책인데요. 네. 음악과 생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음악과 생명. 네, 그래서 음악과 생명? 무슨 책일까 하고 저는 책 제목만 보고 네. 일단 클릭해서 봤더니 이게 사카모토 류이치랑 또 일본을 대표하는 생물학자 후쿠오카 시니치와의 이제 그 대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대담집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 두 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돼서 생물학자와 음악가의 대화. 참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급하게 후다닥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어떻게든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또 가져왔습니다. 와,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입니까? 네. 근데 사카모토 류이치가 원래부터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 네, 환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고 또 이제 말년에는 환경 보호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고. 와, 진짜요? 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대한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생각 같은 것들이 음악의 변화로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오늘 아까 같이 들으신 네. 그 라이프. 그것도 네. 이제 그런 큰 흐름의 일환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책 이제 음악과 생명이라는 네. 거에도 그런 자연, 생명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자기 음악으로 꼽혔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이분이 시위에까지 직접 참여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문화에서는 아주 드문 일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대대적으로 이제 너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가 이것도 정말 사회적으로도 뉴스도 많이 되고 또 음악적으로도 엄청 화제가 됐던 게 2011년에 쓰나미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말 많은 지역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피해 지역들을 이렇게 차근히 이제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대요. 그러다가 미야기현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학교 체육관에서 피아노 한 대가 그 쓰나미에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꽤 부서졌지만 그래도 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던 거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피아노의 소리를 이제 직접 연주를 해보고 들어보고 이 피아노로 내가 음악을 좀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재난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손상됐지만 한편으론 그게 또 어떤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방금 들으셨던 곡 라이프가 이제 속한 앨범 에이싱크라고 하는 앨범에 또 다른 곡의 한 트랙을 이제 그 피아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하죠. 조율도 안 돼 있고 망가진 피아노로 음악이 되는군요. 네, 근데 그게 또 참 절묘하게 아름다워요. 그래요. 네. 자, 요 책은 이 후쿠오카 시니치라는 분과 함께 만든 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이름이 같네요. 류이치 시니치. 치자 돌림. 네. 이게 일본말로 쓰면 아마 그 한일자가 둘 다 들어가는 분인 것 같은데. 있지. 그렇군요. 네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후쿠오카 시니치. 네, 저도 원래 알던 분은 아니고 이 예. 음악과 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분인데요. 일본의 굉장히 저명한 분자 생물학자이자 또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서, 교양 과학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과학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정재승 교수 같은 사람인가요?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9년생이시고 도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막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버드, 교토 대학 조교수를 거쳐서 일본에 또 있다가 지금은 뉴욕의 록펠러 대학교의 객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재미난 책들을 또 많이 쓰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예컨대 코로나 이후에 생명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담아서 그런 책도 쓰시고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쓴 책도 있고 그리고 그냥 소설을 쓰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양서부터 이제 정말 현 시대의 감각을 담아내는 생명에 대한 책도 있고 자기 소설까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넓게 활동하는 작가이자 과학자인 분은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근데 독특한 분이지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류이치 사카모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아주 깊은 근데 분야가 겹치지 않는 두 사람이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합니까? 네, 일단은 그냥 책 제목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네. 이들의 큰 대주제예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음악가가 이해하는 생명과 생물학자가 이해하는 생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니치라는 분이 이제 생물학자로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자기가 이제 생물을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내가 실험실에서 늘 하던 일이 결국 동물을 죽이고 세포를 짓뭉개고 뭐 유전자를 어떻게 바꿔보려는 시도 같은 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학계 안에서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자기가 생명을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마치 사물처럼 이렇게 분해하고 쪼개고 있었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쯤 류이치 사카모토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전자음악으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팝 밴드로 진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큰 명성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연의 소리를 고스란히 좀 잘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사실 전자음악의 대가가? 그렇죠. 전자음악의 대가로 정말 이름을 떨쳤는데 그것도 정말 논리적으로 딱 맞고 그 정말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소리일 수도 있고 전기 신호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생겨나는 소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말년에 이런 음악적인 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말고 이미 그냥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오는 음악이라는 게 자연의 풍부한 소리를 오히려 너무 많이 깎아내고 가둬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훨씬 더 풀어놓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뭔가 실험실 속에서 이렇게 계속 조작되는 그런 실험체 동물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생명 그 자체를 보려고 했었던 생물학자처럼 이렇게 음악이라고 하는 정말 오선지위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질서정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노이즈도 많고 정말 소란스러운 그런 자연의 소리로 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음악의 가능성을 새로 찾아보자 이런 관점을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가 의문이냐면 보통 자기 일이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다른 길로 잘 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정점을 찍은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가 하던 게 아닌 다른 거를 보러 갔을까요? 그분들의 대화에서도 딱 그런 맥락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책에 재밌는 게 첫 장부터 되게 어려워 보이는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둘의 대화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우리의 대화가 하다 보니까 결국 늘 이야기로 귀결되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로고스와 피시스의 대립이다라고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그리스 철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언어와 논리다. 그리고 피시스라는 것, 그냥 정말 물체, 우리 존재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가 이제 그것에 대항해 있는 피시스라는 건데 자기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고 음악의 영역에서 이제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음악적인 언어, 뭐 생물학적 논리 이런 거를 끝까지 파고 들어봤대요. 근데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 뒤에 도대체 뭐가 남는가 이런 좀 허무한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고스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결국 그런 되돌아오는 정말 자연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 사람들만 이해하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어떤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만이 자연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어떤 멋진 노이즈를 발견하고야 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좀 전에 그 질문을 드림으로써 저는 아직 그 경지에 한참 못 갔다는 걸 증명한 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어떤 그 얘기를 이제 이게 얘기가 책이 된 거잖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맞아요. 얘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얘기의 공통점은 언제는 이제 생물학자의 주도로 정말 자기가 생물학에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들, 네. 뭐 어떤 과학 실험 조작했던 사람을 봤던 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연은 그렇지 않은데 인위적인 논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했었던 네. 어떤 지난 과학자의 얘기도 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음악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들, 이렇게 서로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서로 굉장히 존중하면서 배우는 그런 대화의 여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뭐 한마디 하면은 아 정말 맞습니다. 음악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서로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방식의 대화가 한 세네 챕터 정도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죠. 대화 자체가 상당히 품격 있는 모양입니다. 네, 서로 너무 존중하고 네. 그 존경의 태도 같은 게 배어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안 친한 사이였나? 뭐 이것도 그냥 혼자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적인 대화를 하나 싶었는데 책 서문을 다시 꼼꼼히 보니까 이 두 분이 거의 한 20년간 대화를 나눈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대담집으로 나온 거는 이제 최근의 것들을 모은 건데 정말 오랜 시간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서로의 말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쌓아온 정말 지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우정을 쌓아온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진은숙과의 대화를 보면 작곡가 진은숙과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대화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과학자와 예술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만나서 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또 그런 책이 생각해보면은 음악 분야에서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에드워드 사이드와 다니엘 바렌보임이 같이 만들었던 책 평행과 역설 그러네요. 이 책도 있었고 네. 또 그 지브리의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그 히사이 시조 있잖아요. 히사이 시조랑 뇌과학자 요로 다케시라고 하는 분이 또 대담을 해서 뭐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책을 낸 것도 있고 또 물리학자 김상욱 선생님 있잖아요. 네. 많이 강연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하고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유지원이라는 분이 만든 뉴턴의 아뜰리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전문가가 만나는 그런 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고 또 특히 음악과 예술 분야에서 그런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 좀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혹시 책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말 너무 많아서 저 진짜 열심히 그 정도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2개 정도를 꼽아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171쪽에 나오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발언인데요. 7만 년쯤 전 우리의 선조는 인류 탄생의 땅인 동아프리카로부터 세계 각지로 열정을 떠났을 터인데 예상하기로 그들은 30명 정도의 부족으로 그들만의 언어와 노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즉 단 하나의 부족이 단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며 다 같이 공통의 노래를 불렀을 거란 뜻이죠. 그 노래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몽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한 예로 동요는 세계 어디를 가도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음악을 듣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요가 어디든지 같나요? 되게 비슷하고 짧고 어떤 높낮이를 만드는 방식이랄까 이런 유사한 패턴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거의 원형이 그러면 고대 인류, 북아프리카 인류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죠. 야, 또 한 번도 안 해본 상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진짜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뭐 최초의 음악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뭐 상상이 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상상으로 나아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부족이 같이 이제 공통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상상을 하는 이 노년의 음악가의 상상이 너무 멋있기도 했었고 정말 그 최초의 노래, 그들이 같이 공유했었던 공동체의 노래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저도 이렇게 덧붙여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이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소개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184쪽에 나온 이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전 처음에는 전자음악을 막 하다가 이제 자연의 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엄청 넓게 나아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구라는 행성에는 공기의 진동, 다시 말해 소리라는 현상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누군가가 귀 기울여 그 진동을 공유하는 시공간이 있는 상태를 음악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강물의 여울은 인간이 있든 없든 항상 흐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연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진동을 듣는다면 그건 음악인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공기의 진동은 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그것도 음악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년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연의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채집을 해요. 그래서 예컨대 빗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머리에 양동이를 쓰고 비가 오는 정원으로 나가서 이렇게 머리로 떨어지는 양동이 위로 떨어지는 네, 그 빗소리를 막 듣고 녹음을 하고 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연의 소리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음악이라고 생각했을까, 막 그 사람은 뭘 듣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이제 더불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멋진 대목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느낌이 나요. 맞아요. 오랜 시간 암 투병을 하셨어요. 네. 네, 원래는 후두암 쪽에 이제 그게 있었다가 다 나았다 해서 이제 정말 이 전 세계 사카모토 팬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었는데 다시 몇 년 뒤에 이제 또 직장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투병을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더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몸이 이제 자연의 시간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아파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베토벤하고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류이치 사카모토 막 광팬이고 막 음악 너무 좋아요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 곁에 있었던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왔던 분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사망하셨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생인데 함께 살아온 그 뭔가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저도 네. 중학교 때부터 막 사춘기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좀 저보다 훨씬 몰입하셨군요. 네, 네. 깊게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번 책이 정말 선물 같은 책이지 않을까. 뭔가 그 음악도 음악인데 이분이 살아가는 동안 했던 생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분이 책을 2권을 더 내신 거죠? 이 책 말고도? 어떤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사카모토 류이치의 팬이라면. 저는 일단 이 책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네. 정말 대화할 때도 한 사람이 엄청 길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짤막한 호흡으로 주고받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의 초기작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좀 영화 음악을 많이 할 때에 그런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후기에 그런 좀 실험적이고 전자음악이고 뭐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은 그런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의 변화의 여정을 좀 한 번에 엿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이. 이 책으로 그냥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다른 분야의 누군가하고 우리 신예슬 큐레이터께서 얘기를 하시고 책을 쓰신다면 어떤 분야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조금 요즘 뜬금없지만 뜬금없지만 SF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네네네. 네, SF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토대로 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정말 끝점에 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 허구적인 것을 다루는 분들과 이제 뭔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 SF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픽션은 뭘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일론 머스크랑 함께 대담하시고 책을 한번 쓰시면 불러만 주면 가죠. 불러만 주면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음악과 생명, 이 책 제목도 너무 멋있습니다. 음악과 생명.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저는 소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 이런 것을 일단은 배웠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맨날 끼고 다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면서 어떤 지나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음악가는 여기서 계속해서 음악의 가능성을 발견하는구나. 이런 것이 또 문득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들의 깊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간만에 이 말 하나하나를 그냥 제가 갖고 싶은, 막 외워서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개촌 클래식 축제 소식과 류이치 사카모토와 후쿠오카 시니치가 함께 쓴 책 음악과 생명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